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베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에 올렸던 남성, 30남성 구속이 됐는데, 이 남성이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이렇게 살인 예고 글을 작성을 했었어요. 묻지마 범죄, 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조금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배포부터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글쎄요, 뭐 작년에 이제 뭐 신림동이라든가 서현역에서도 벌어졌지만은 연세 드신 분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용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91년에 벌어진 1991년도에 시각장애인입니다. 여의도 다른 이름은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 예, 알죠. 여의도 무슨 그런 사건입니다. 알죠. 예. 두 분이 돌아가시고 20몇 분이 다치셨습니다. 이제 90년대 이전까지 글쎄요. 한국이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특히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흔히 말하는 농촌에서 이런 소외된 어떤 걸 겪었던 분들이 도시 외곽에 사시다가 자신의 어떤 사회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걸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소위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층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간층 형태는 이 정신적인 문제, 그렇죠. 스트레스, 아시다시피 이제 과중한 입시 같은 거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나 주변을 뭐 살해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크게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김용재 사건입니다. 이게 그 여의도에 차 몰고 그냥 가면서 막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2010년도인가 그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말고 91년도에 원래 여의도 질주 사건이라고 하는 91년도에 김용재 사건입니다. 김용재. 우리 배쌤님은 어떻게? 저는 우리나라 예가 아니고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요. 중국에도 이런 범죄가 있긴 있겠죠. 중국의 2014년 3월 1일 날 밤 9시에 중국 윈난성의 그 쿤밍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역에 이제 사람들이 뭐 불특정 이렇게 다수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4명이 순식간에 마체테 칼 이걸 가지고 한 10분 사이에 무려 한 130명 가까이를 그 한 20몇 명을 죽이고 한 130명 가까이를 그 다치게. 아주 중상을 입혔던 그런 아주 훈련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 칼부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출동했던 쿤밍시의 그 보안 경비대가 그 한 10분 사이에 그 4명을 그 5명 중에 4명을 사살했던.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경비대를 보고 이제 찌르려고 달려들었으니까요. 실제로 한 명은 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하게 찔리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쪽의 그 소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위구르의 독립단체. 그럼 이건 묻지마 이상 동기 범죄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건 이상 동기 범죄라고 좀 봐지는 게 왜냐하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해서 하필이면 그 마구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세상에 공표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은 그 대상이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그 비슷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봉창 의사라든지 우리는 뭐 이토 히로부미한테 쏘는 기지. 이토 히로부미한테 쏘고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겨냥하고 뭐 일본 천황을 겨냥하고 이런 식으로 명백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아무 목적 없이 막 걸리는 놈은 다 그냥 죽여버리는. 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하.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뭐 무방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최근에 뭐 소현역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양형을 판단하고 하는데 네. 동기를 알 수가 없으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네. 배프님, 이상동기 범죄가 이렇게 왜 특히 이렇게 최근에 좀 더 많이 심해졌는지, 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주체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눌 네.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소외라든가 계층적인 어떤 하향화, 네. 특히 이제 지금의 단절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뭐 서울역에서 그런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립돼 있다는 게 명확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하고 단절돼 있다 이 단절돼 말씀이에요. 있어갖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히키코모리, 하고 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게임에 빠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감각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원래 히키코모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같이 보면 안 되는데 그런 형태와 미국의 이제 외로운 늑대 같은 형태. 네.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가 사실은 우리의 서울역의 그 사람과 비슷할 수 있죠. 그 범인과.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외로운 늑대들은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총기를 난사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총기가 그래도 잘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칼이라든가 차량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림역이라든가 이런 칼과 서현역 같은 건 칼과 차가 같이 동시에 네.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주체적인 문제라고 해야 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범죄학자 일부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범죄를 명확히 이 한쪽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왜 분류하지 않냐면은 분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류를 하게 되면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정권의 독특한 지배 방식이죠. 모호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인 집단 지배의 대상으로 놓고 지배해버리는 거죠. 구체적인 형태로 되면은 이게 복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복지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네. 추상화시키면은 지배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아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왜 볼 수 있냐면 경찰에 특화된 경과, 분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 경찰의 분과는 어떻습니까? 형사과, 형사과, 강력과 뭐 수사과 뭐 이렇게 하죠. 예. 지금은 어떻게 분리하는지 아십니까? 뭐 여청도 있고 많던데. 그렇죠. 의료범죄과, 예. 여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네. 대상을 중심으로 다 분리합니다. 맞아요. 예. 옛날은 그냥 강력겜 형사 1, 형사 1.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인 범죄 양상에 대해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범인들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주체적인 문제와 객체적인 문제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동기를 따지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그렇죠. 확 올라가는 거죠. 저희는 뭐 제가 법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건이 동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생명, 신체 그렇죠. 범죄는 왜 그런 일을 했냐에 따라서 양형이 아주 급격하게 차이 납니다. 네. 그래도 납득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다면 양이 확 줄어들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면 양이 확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살인 예고 끌을 올리고 동기 자체도 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 해법이 혹시 배쌤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네. 것은 동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찰이 사후에 이거를 범인을 잡을 때는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못 찾아요. 예. 인간관계 있는 거라면 나중에 이런 경우는 이게 범죄가 되니까 예. 이렇게 막자가 되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느냐면 CCTV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아요. CCTV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신림역 칼부림 같은 경우에 조선 씨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막 찔렀다라고 하는 게 CCTV를 보고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범죄의 이런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인과관계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뭘 받을 게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찌르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그 사회적 동기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너무 즐겁다. 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저 사람은 자식을 너무 예뻐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복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더 강화되고 CCTV가 더 그거 되고 네. 경찰들이 이제 무장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이게 말 그대로 CCTV를 더 늘려야 되고 뭐니 해도 복지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사회적으로 볼 때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고 했을 때 내가 불행한 거를 좀 그 강도를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아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복지 예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베프님. 저는 그 CCTV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그때 사건을 보시면은 네. 자기가 얘기를 하죠. 아, 내가 힘들어갖고 사는 게 힘들어. 그게 네. 다 찍혀서 이제 전 국민이 다 그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제 영상화된 그 범죄자의 그 이 서사라든가 그 표현이라는 게 없고 네. 다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범인들이 잡히면은 경찰들이 여러 가지를 묻지만 사실은 법의 틀 안에서 묻거든요. 몇 가지 틀로.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동기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그슬이 떠드는 대로 많이 그 서사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렇죠. 네. 사회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옛날 같은 경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폭탄 테러범이라고 하는 조지 메데스키라고 네. 하는 폭탄 테러범인데 이 사람은 무려 50곳이 넘는데 극장에다가 네. 폭탄을 설치해서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근데 이 사람이 죽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 임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떤 전기 회사에서. 동기는 있네요, 어느 정도. 아니 근데 딴 데 가서 그죠. 딴 데 말하자면 가서 한 거네. 예. 동기랑 범죄 대상이 다른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아, 해야 되지. 그렇죠. 아까 크리에이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 동기가 안 맞는 이상 동기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런 형태니까 그런 형태는 그 사람은 떠드는 거랑 범죄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또 그게 아닌 형태가 나타나니까.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예산 뭐 충족 좀 확보하거나 그런 것들이 방법이 아닌가. 또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도 한 몫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 사이에 이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결국 피해 보는 게 국민들, 환자들인데 현 상황 우리 배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한꺼번에 2,000명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의대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 사회의 여론을 또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왜 이러냐? 그 두 개가 상충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네. 기존의 의과대학에 2,000명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포라든지 순천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금 간절하게 의대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지요. 그쪽에는 전혀 의료기관이 고등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 의대는 안 세워주고 기존의 의과대학에다 2,000명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하면은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네. 가장 우리 사회에서 그 엘리트들입니다. 의사들. 교수들이 이 시체를 앞에 놓고 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뭐 부패될 수도 있는데 빨리 해부학 실습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봐야 이 실력이 늘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00명이나 늘어나게 되면 네. 일단 그런 사체의 공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를 옆에서 어깨동무로 보고 한 2번 보고 학년을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아주 이것은 불합리한 예. 정책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의정 갈등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2,000명이 아니라 뭐 한 번에 한 100명 정도, 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늘리고 뭐 목포라든가 순천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지방의과대학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지자체의 네. 요구도 좀 들어주면서 그쪽에다가 그 정원을 배치해주는 방향이 먼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짚어주는데 우리 네. 배포도 조금 예. 예, 살짝 뭐 말씀 주시면 네. 저는 뭐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해봤고 의사들을 네. 그러니까 엘리트 의사들을 많이 접해봤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북유럽의 스웨덴은 의대를 뽑을 때 추첨을 합니다. 아시죠? 추첨을 해요? 예,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성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100명을 선발해 놓고 예. 거기서 이제 뽑기예요? 예, 뽑기 진짜 뽑기입니다. 의대 의사 뽑기로 되는 네. 거예요? 네. 몰랐습니다. 예. 그죠? 이제 왜 그럼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상해요 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의료라는 게 뭘까요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질 때 사람 친화적인 의료, 그러니까 엘리트들만이 갖는 의료 지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연봉이 3억, 4억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의료인들이 보기에는 시스템으로서 의료를 봐야지 네. 소수의 엘리트 의술로 보면 안 된다는 아하, 거죠. 예.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북유럽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접근이 좀 달라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공공의료가 특히 많이 되는다고 보는 것은 공공의료. 예, 예. 저는 이제 법의가 아니라 부검의들을 많이 보지 예, 않습니까? 없죠. 부족하죠. 예. 없는, 그러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부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표현도 그렇죠. 왜냐하면 자격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예.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격이 없다는 게 자체가 없으니까. 자체가 예. 기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시스템의 공공의료 영역을 미리 띄워놓고 다른 의료는 거기에 좀 이런 방식이 저는 좀 맞다.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득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의료 시스템도 궁금합니다. 옛날에 이 조선 시대 백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한의원이 있었나? 뭐 있었나요? 뭐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의 네. 의술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생각하는 게 허준. 허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허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저기 다른 어떤 뭐 유이태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허준 스승이 아닙니까? 그 사람? 예. 예. 그 유이태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소설적인 창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 유이태라는 사람이 조선 경종 때에 경종 때에 실제로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은성 작가가 이렇게 합친 배친 겁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이 허준의 예를 들면은 허준이 이제 맨 먼저 그 해민서에서 일을 하게 되죠. 아하, 해민서가 바로 그 말 그대로 느낌 백성민자 들어가니까 해민서 이거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백성들에게 베푸는 의술, 공공의료 같은 공공의료, 보건소 이제 같은 뭐 거죠.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해민서.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내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실의 그런 구성원들을 네. 진단하는. 아하. 근데 뭐 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한 3-4명 예. 이분들은 이제 왕의 임금과 왕비의 모든 그런 건강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해민서도 있고 뭐 내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네. 좀 이렇게 의사들 의관들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처우가 좀 좋았습니까? 처우는 양반보다는 좀 안 좋았죠. 떨어지고. 예. 네. 아무래도 계급이 중인이니까요. 네. 중인인데 그런데 그 의술로 돈을 벌자고 생각하면은 돈을 번 사람들은 꽤 있었죠.
의술로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뭐 이런 게 있나? 아니 의술로 돈을 번다는 게 예. 옛날에는 성형외과 같은 수술적인 예. 의미 못하죠, 없다면 그거는. 예. 그는 인삼과 녹용을 주로 써가지고 약. 예, 약재. 약을 비싸게 쓰는데 예. 그걸 뭐냐면 인삼도 뭐냐면 여기 합급을 쓰는데 예. 그 먹는 사람한테는 이거 상급이다 비싸다고 이러면서 팔아먹고. 사기를 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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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 의관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는 뭐 저희 법조인들은 율사라 그랬거든요. 율사, 의관 다 중인이잖아요. 양반보다 밑에 있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크게 이렇게 처우가 좋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 외사촌 형이 한의사인데 한의사, 예, 예. 그 인간이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요. 약 팔아서요? 네, 저렇게 벌어. 약 팔아가지고 학급을 써갖고 학급을 썼는데 상급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지금 마음대로 얘기해요. 마음대로 말씀을. 이렇게 서울시 네. 한의사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아우, 대단하신 안타깝게 분이네요. 돌아가셨는데 돈은 많이 버셨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아, 자, 그때 지금 의사들 뭐 지금하고는 좀 비교가 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백성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랬는데 자 허준 드라마를 보시면 네. 아시겠는데 허준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바로 그 장면이죠. 뭐냐면 의관 시험을 네. 보러 가는 허준한테 네, 네. 그 충주의 마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죠. 의관 시험. 예. 그래서 그 의관 시험까지 늦어가지고 못 보니까 그거를 그 유도지가 에이 병신 같은 놈이 이렇게 하다가 유이태에게 예. 중요한 거는 환자인데 네가 어떻게 환자를 저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그러니까 시험보다는 한자다. 예. 야,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예. 유이태 하나밖에 없었다 전국에. 예. 바로 그 점에서 모든 시청자들이 허준에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의술이라고 하는 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네. 값도 비싸고 비쌌고. 그 예. 수준 높은 의관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가야 뭐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볼까 게 말까고. 복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상 동기 범죄부터 해서 네. 특히 의정 갈등 문제, 조선 시대 때 의관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사군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